반갑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보니까 국가통계방법론 이 심포지엄 10주년이래요. 보통 10, 20, 30 하면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굉장히 이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통계청과 그다음에 통계개발원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세션은 조사표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조사표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세션을 갈 텐데요. 보통 이제 조사표를 하면은 이게 아마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설문지죠. 설문지는 이제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조사표는 면접원이 이제 뭡니까 질문할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면접원이 보는 그 내용이 조사표에 해당될 겁니다. 일종의 이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세션에서는 설문지하고 조사표 모두를 다 뭡니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왜 조사표가 중요하게 생각되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돈을 얼마만큼 벌고 뭐 가족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우리가 좀 잘 살게 됨에 따라서 좀 이제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뭐 얼마나 민주적인지, 얼마나 공격적인지, 얼마나 행복한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태도들을 묻기 시작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하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면은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자기가 행복한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사표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조사표에서 이제 정확하게 조사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태도나 의견이나 등등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세 개의 발표가 이 조사표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제시할 텐데요. 간단하게 발표 세 개를 소개드리면은 제 첫 번째 발표는 설문 문항이 과거 대선 투표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김지범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형 기업 혁신 조사표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정호 부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발표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신인철 교수님께서 조사표 인지실험 결과 활용 및 공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발표에 대해서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상무님,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도덕행정학과의 검현섭 교수님, 그다음에 통계개발원의 박선희 사무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발표는 한 20분 내외가 아니고 내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은 10분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먼저 발표를 쭉 듣고 토론을 하는 게 나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김재범 교수님께서 설문 문항이 과거 대선 투표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저를 발표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원으로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혹시 투표하셨으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주저없이 저한테 답을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발표 주제는 이 질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 발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지난선거 투표응답과 선거 여론조사 편향의 관계 연구 용역보고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공동연구자는 한국갤럽 장덕현 서베이 리서치 센터 김소리입니다. 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민주주의, 여론조사 공화국, 여론전쟁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정당 후보 선출이나 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너무나 많은 미디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어서 여론조사 공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여론조사는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오래된 게 아닙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1987년 대통령 당선자 예측조사를 처음으로 수행했고, 그 다음에 1999년 출구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자, 20, 30년이 지난 지금 사후 선거 여론조사 편향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편향의 근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수상한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이 문투표층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뭐였냐면, 실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31%였지만 보통 조사에서 회상했을 때 5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라는 결과로 인해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수상한 여론조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9%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에서 과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대 보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자, 특정 후보 지지자가 사후 선거 조사에 더 참여하여 과잉 대표됐다라는 무응답 오류랑 관련이 있다라는 설명이고, 또 다른 설명은 과거 회상과 관련된 기억력 문제 혹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문제에 따른 측정 오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의 연구 목적은 두 가지인데, 장기간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투표 참여율과 후보자 투표율 동향을 먼저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설문 문항의 문구에 따라서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문지는 잘 아시다시피 연구자와 응답자를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설문 어휘, 문구, 형태, 설문지 길이, 설문 순서, 설문 응답 범주 순서가 조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설문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의 심장으로서 깊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선거 질문의 측정 오류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선거 질문과 관련된 측정 오류는 잘못 응답한 것입니다. 자, 미스리포팅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표했지만 투표하지 안 했다고 대답하는 과소응답, 실질적으로 2% 내외로 알려져 있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표하지 않았으나 투표했다는 과대응답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주 잘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자료인 GSS, ANS, CPS 자료에 의하면 13%에서 17% 정도 과대 보고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 과대 응답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꼭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과대 응답이 왜 나타나냐?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혹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승인받기 위해서 어떤 응답 범주를 선택하는 경향,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 망각, 혼동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지난 대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중에는 지난 대선 때 투표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지지난 대선 때 투표했는데 그거를 지난 대선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의 혼동 때문에 이런 답이
과대응답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책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어느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그 투표 당일날 사정상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지난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라고 거짓 응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과대 응답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투표율과 관련돼서 서구에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선거 연구에서 뭐 가장 필수적인 내용인데 응답자 조사 응답과 실제 투표 등록을 기록하는 비교 검증 연구가 굉장히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이 수행된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줄이고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설문 문항 문구를 개발해서 이 과대 응답을 줄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자, 한국은 거의 연구가 된 것이 없고 과대 투표율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뭐 거의 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가지 그 조사 실험 설문 문항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질문과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줄이는 문항이 과대 투표 응답을 줄여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본 발표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투표 후보자 선택 동향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7년 한국갤럽 대선 사전 여론조사, 2003년에서 2018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20년 21대 MBC 코리아 리서치 총선 투표자 심층 여론조사,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한국 리서치 조사, SBSS 칸타코리아 선거 여론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서치 뷰의 조사입니다. 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얼마나 과대 보고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실험을 위해서 그 문항 비교를 위해서 조사 실험을 수행했는데 마이크로밀러 엠브레인에서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수행됐고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13대 대선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 SRC 조사를 이용했습니다. 자, 역대 그 대선 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것이 13대 대선입니다. 89.2%입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굵은 글씨 파란색은 플러스 빨간색은 마이너스를 보시면 제가 말을 하는 내용을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노태우 후보 당선자죠. 네, 실제 득표율은 36.6%, 한국갤럽 조사는 48%, 약 12%포인트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득표율과 조사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자, 14대 투표 대선을 보시면 역시 81.9% 투표율이지만 97년 갤럽 조사 약 한 1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제3의 후보인 정주영 후보에게 투표했다라고 응답하는 후보자는 굉장히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15대 대선 보시겠습니다. 투표 참여 80.7%입니다. 2002년 갤럽 역시 한 10%포인트 있고 대통령 당선자에게 더 투표했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제3후보 이인재 후보에게 투표했다라고 대답하는 숫자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16대 70.8% 투표율인데 역시 성대 SRC나 한국갤럽 양쪽 조사에서 투표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다른 대선과 조사하고는 다르게 이 16대 대선 2007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비슷한 조사 결과나 실제 득표율이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대 대선, 대선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은 대선이었습니다. 투표 참여율 63%. 자, 성대에서 2008년에 2007년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까? 물어본 질문입니다. 투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약 80% 나타났고, 정동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투표했다라는 응답이 더 높고, 역시 제3 후보인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했다라는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8대 투표 참여입니다. 75.8% 투표율. 자, 성대 SRC랑 하고 한국갤럽에서 약 88%, 거의 90% 육박한 수준의 투표율을 보여주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자, 요약하면 투표율, 당선자 투표율이 과대 보고되고 있는 현상은 13대부터 거의 지금까지 18대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제3의 후보 투표율은 매우 과소 보고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1대 총선 출구조사 투표자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 조사를 이용한 이유는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8.4% 과대 보고되고 있고, 홍준표 마이너스 1.9%, 그리고 제3 후보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12.4%로 과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겨레 신문, 한국리서치, SBSS 칸타코리아 결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평균을 보시면 역시 문재인 후보는 약 20% 정도 과대보고, 홍준표 후보 8% 정도 과소보고, 안철수 후보 약 10% 정도 과소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표 6은 리서치 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자,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응답자가 다르게 응답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10월, 11월부터 국정농단과 탄핵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12월 8일을 보시죠. 그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투표했다라는 회상 응답이 약 40%지만 12월부터 30%로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현 대통령에 대한 투표했다라는 응답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권, 투표권 없음, 응답 거절이 이 10월 31일 조사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응답자들이 그 시점, 회상 시점에서 어떤 정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문, 두 번째 저의 연구 질문인 설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조사된 설문지를, 투표와 관련된 설문지를 모았습니다. 봤더니 제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질문의 사회적 바람직성, 체면 세워줌을 이 문구가 있느냐, 예, 아니요로 나눴고, 응답에서도 사회적 바람직성이 나 체면 세워주는 문구가 있느냐, 예, 아니요로 나눠보면 크게 이 4가지 유형으로 한국의 투표 관련 설문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설문지는 질문이나 응답에 그 사회적 바람직성 문구가 없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순 질문 응답 유형으로 맨 왼쪽 보시면 단순하게 투표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정도로 대답하는 문항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 질문
투표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후보자 이름을 제공하는 문항입니다. 자, 세 번째는 투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셨다면 한 사람한테만 후보자를 질문하는 문항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체면 세워주는 질문 부분과 단순 응답입니다. 자, 여기 줄 그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투표하셨습니까? 자, 투표하지 않은 것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응답자한테 줘서 꼭 투표했다, 거짓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은 유형은 단순 질문과 체면 세워주는 응답인데 한국갤럽에서 많이 이용하는 문항입니다. 자, 투표 여부를 물어보고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억나지도 않는다 5, 6, 7번은 전화조사에서 그 응답자가 얘기한 것을 조사원이 분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응답 범주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종합사조사에서 물어본 투표 여부와 대선 후보자 투표 동시 질문과 체면 세워주려는 응답으로 보통 투표를 하는 편이나 18대 대선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역시 응답자의 체면을 좀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질문 부분에서 체면을 세워주고 응답 부분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부분입니다. 자, 아프거나 바빠서 투표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체면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응답 부분에서도 늘 투표하는 편이나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투표하라고 했지만 사정상 하지 못했다. 역시 응답 범주에서도 적절한 변명을 제공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이번 그 조사에서 저는 세 가지 유형만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질문 A형이라고 단순 질문 응답 유형, B형은 체면 세워주는 질문과 단순 응답,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단순 질문과 체면 세워주는 응답인데 이 세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세 유형만 비교해 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A형, B형, C형에서 투표율을 보시면 A형, B형, C형에서 87%, 88%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줘서 문항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라고 하는 투표율은 65%, 뭐 68%인데 거의 비슷해서 차이가 없고, 홍준표 후보는 약 7.6%, 그리고 안철수 후보 10%입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대 실제 대선 투표율은 77.2%, 문재인 대통령 투표율은 41%, 홍준표 24%, 안철수 21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자, 설문조사 투표율에서 한국에서 최소 10%에서 25%지 포인트 정도가 과대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대 보고되는 이유가 무응답으로 인한 과대 보고, 즉 자료의 대표성 문제라기보다는 측정 오류로 인한 과대 보고, 즉 응답자의 기억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 실험 문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제한점으로는 뭐 기억나지 않는다를 제가 사회적 바람직성을 주려는 응답으로 간주했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패널 조사에서 응답자가 문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한점입니다. 자,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사에서 투표 참여 응답률 과 응답을 실제 선거 참여 등록 기록과 연결하는 투표 검증 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이때 등록부를 표집툴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가 전화조사로 수행되니까 지금 저희가 한 온라인 패널이 아니라 전화 및 면접조사에서 다양한 설문 문항을 조사 실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에서는 다양하게 인지 면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자하고 조사회사가 인지 면접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문항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명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 또 딱 맞춰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자, 그다음 발표로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태피의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기업혁신조사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요. 아마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시면 아마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내연기관과 그 전기차가 혼합된. 그래서 여기서의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국내외 문항 구성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문항과 국내 문항을 결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지 보기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결합을 해보았고, 그다음에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하이브리드형이라는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설계 방법론을 오늘 공유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와 조사 체계, 조사표 설계 이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한국기업혁신조사는 KIS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스태피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활동 현황과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정책 혁신과 관련된 정책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그 OECD에서 발표하는 국제 혁신조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 비교가 가능한 글로벌 통계를 저희가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면서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필수 통계 조사로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996년에 착수해서 2003년에 국가 승인 통계를 지정을 받았고요.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경련으로 구분하여서 교차 조사를 해오다가 2012년부터는 일괄적으로 경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다시 근데 올해는 다시 그 구분 교차하는 방법으로 회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 대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 4,000개 표본을 하고 있고요. 모집단은 상용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기업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징으로서는 통계 등록 기업부 SBR을 활용한 표본 추출을 진행을 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10월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방문 조사를 많이 진행한 반면에 올해는 온라인과 이제 전화, 이메일을 통한 여러 온라인 조사들을 병행하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 분포를 잠깐 보시면은 전체가 한 5만여 개 정도가 모집단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의 경우, 그리고 10에서 49인의 기업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413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설계 샘플링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통계 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용 신청을 해서 SBR을 통한 정제를 통해 저희가 표본을 수출하고 있고, 통계청과 관계자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단 층화 지표로서는 그 올해 통계청의 그 권고로 인해서 제10차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분류상의 그 담배 제조업만 제외한 10에서 34번의 제조업을 활용하였고요. 기업 규모는 총 5개 층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본 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절사 추출을 통해서 네이만 배분법을 적용하였고, 개통 추출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 표본 대표성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거절하거나 무응답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표본을 한 7, 8배수 정도 선정을 하였습니다. 표본 분포는 총 4,000개를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인에서 49인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413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혁신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제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출시 및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ew or improved significantly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ignificantly를 조금 더 응답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획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는 이제 상품 혁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 있겠습니다.
앞서 혁신이 성과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혁신 활동 그 과정으로서의 혁신 활동도 함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표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7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반에 전략과 지식 흐름 그리고 두 번째 혁신 성과와 혁신 활동 파트가 가장 메인 파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 4, 5, 6 그 파트는 저희가 특별 이슈 주제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기업 일반 사항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2개 문항에 15페이지 분량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이긴 한데 저희가 다양한 장치들 그리고 필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응답자분들이 편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조사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오슬로 매뉴얼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제4판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 좀 워낙 그 바뀐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 조사표에 저희가 상당 부분을 많이 수정을 가했고 지금 다른 외국 대비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그 오슬로 매뉴얼 개정판에 반영한 조사를 지금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슬로 매뉴얼 개정판과 그 유럽 혁신 조사, 그러니까 유로스탯에서 진행하고 있는 CIS 설문지 최신본을 저희가 반영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제품, 공정, 마케팅, 조직 이렇게 4가지의 혁신 유형이 이번에 오슬로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상품 혁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의 2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사표를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업 조사 문항의 경우에도 기본 주제와 특별 주제를 구성해서 기본 주제는 그 재작년 조사와 비슷한 내용들을 유지하되 특별 주제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을 저희가 선별하여서 정부 지원 제도와 규제,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사내 벤처, 코로나 같은 부분들 저희가 추가로 조사 문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오슬로 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런 혁신의 개념과 유형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리고 핵심 용어집 제공함으로써 용어들이 좀 개편된 부분들이 있고 혁신의 범위가 조금 더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 부문에 넓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3판과 제4판 혁신을 유형하는 그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유형이 2가지 유형으로 들어갔고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프로덕트를 제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굿즈와 서비스를 상품 서비스로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응답자분들의 혼돈을 좀 방지하고 현재 제품과 서비스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덕트를 상품이라고 통칭을 하고 굿즈와 서비스를 제품과 서비스로 이렇게 용어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결과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기존 저희 2018년도 조사표와 올해 조사표를 비교하실 수 있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친구 대조표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가 가장 오늘의 메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사표를 설계 개편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했고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편이 됨에 따라서 그 기존 조사와의 개념적 시간적 단절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내외 비교 또한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저희가 이런 하이브리드식 기법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사들의 장점을 결합하면서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응답자분들 친화적이고 직관적 응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해서 관련 없는 문항들은 스킵함으로써 응답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도록 했고 직관적인 객관식 문항들로 주로 배치를 하되 이제 yes or no question, 그다음에 해당 없음과 다점 리커트를 동시에 적용한 그래서 두세 개의 문항들을 하나의 문항에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 특성에 맞게 조사표 양식과 메커니즘도 차별화를 해서 특히 이따 설명드릴 온라인 같은 경우에 무효 응답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고 알림을 줌으로써 그 유효한 응답들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응답 최소화를 통해서 저희가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satisfying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대충 응답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치 중립적인 비교 문항과 영문항들을 최대한 배치해서 나중에 클렌징을 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확도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오슬로 매뉴얼을 통한 개정판 전면 개편을 함으로써 전면 개편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도 저희가 다양한 이 관계자분들의 전문가분들의 회의와 통계 자문, 그다음에 예비 조사들을 통해서 거의 6개월 넘게 조사표 개편에 힘을 쏟았고요. 거의 뭐 버전으로 치면 한 300 몇 개 버전이 나올 정도로 거의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계속 볼 때마다 계속 수정 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사표 설계 부분을 간단하게 저희가 온라인 조사를 흐름을 따라가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조사 안내문으로서 기관 취지들을 소개하고, 저희가 국가 승인 통계라는 부분, 그리고 관련한 통계법 부분, 그리고 문의처 등을 안내를 하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 가능한 그 경영진 CEO 분들이 응답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이 경영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경영 쪽, 기획 쪽, 총무 쪽 부서에서 응답하실 수 있게 요청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여러 응답자들이 돌아가면서 응답을 하게 됐을 때 편향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요청 사항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뭐 기본적인 기업명, 사업자 번호, 소재지 같은 것들 저희가 여쭤보지만은 민감 정보들은 저희가 매칭에만 사용하고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파트로는 전략과 지식 흐름 파트입니다. 온라인 조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현재 어디 파트를 응답하고 있는지 인디케이터가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고, 관측 기간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2017년과 19년을 쭉 가다가 저희가 특별 이슈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서 관측 기관에 있어서 약간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캡처 화면을 떠 놓아서 이렇게 한 번에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 응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문항들이 생겨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문항에 집중해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용어 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별표 표시를 한 그 용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왼쪽 아래와 같이 그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팝업으로 뜰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혁신조사에서 하고 있는 그 CIS의 경우에는 그 해당 업승과 3점 척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내림차순으로 하이, 미디엄, 로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응답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아서 5점 척도나 7점 척도에 익숙하시고 보통 오름차순에 익숙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업승과 오름차순, 5점 척도를 오름차순으로 적용을 했고, 그것들을 실제 CIS와 비교를 할 때는 매우 낮음과 낮음을 묶어서 로우로, 그리고 높음과 매우 높음을 묶어서 하이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보호 활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조금 더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거래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는 그 CIS의 경우에 주로 아웃바운드에 대한 보기들만 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KIS 기업적 수신 협소에서는 이제 인바운드 차원에서의 부분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활용 안함과 그 활용한 경우에 또 거래처들 중복 응답 가능하게 함으로써 두세 번을 물어볼 수 있는 문항들을 하나의 문항에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 장비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에도 앞서와 비슷한 것처럼 구입 안함과 또 구입한 경우에 중복 응답하실 수 있게 각 한 로우의 구성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 메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혁신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핵심 개념과 용어를 설명을 하게 되고, 이 용어들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만 이 화면이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봤던 그 핵심 용어 개념들을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 경우 대비해서 매번 응답 때마다 오른쪽 상단에 그 혁신에 대한 설명 보기를 마우스로 가져가게 되면 자동으로 팝업이 되면서 다시금 리마인드를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혁신 여부에서
두 가지 모두 아니오를 체크할 경우에는 상품 혁신과 관련된 문항들 다 건너뛰고 다음 문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 성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최초냐 귀사 최초냐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두 개 다 아니오로 체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앞에서 상품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두 개 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 응답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이제 위배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알림창을 제공을 하고 앞서 응답을 수정하시거나 현재 응답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팝업을 뜰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최초, 기사 최초 상품 혁신의 그 매출 기여도도 저희가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매출 기여도를 입력할 땐 당연히 합계가 100이 되지 않게 됐을 때는 알람이 뜨게 되고 그 앞서에서도 그 시장 최초만 했고 뭐 기사 최초는 안 했는데 그 안 한 응답에 이제 그 숫자를 입력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알람이 뜨도록 그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이 주체는 동일한 문항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의 경우에도 하나하나씩 응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모두 아니오에 응답할 경우에는 필터를 통해서 넘어가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활동 유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아니오에 할 경우에는 건너뛸 수 있도록 필터를 추가하였습니다. 혁신 비용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혁신활동 비용을 입력하게 되면 그 비용들을 바로 단위를 환산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구성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에 알람이 뜨도록 하였고요. 앞서 입력한 그 기업의 혁신 비용들 바로 다음 문항에 반영하여서 이제 대비를 시키고 그거 대비 이제 향후 2년과 이전 2년을 상대적 수준을 응답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활동의 그 정보 획득 경로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문항으로 이제 변형을 저희가 CIS에서는 일반 지식의 획득 채널 문항을 사용한 반면에 저희 KIS에서는 그런 혁신 활동에 국한한 문항으로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5 척도를 적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협력의 경우에도 협력의 방향성 그리고 협력 파트너의 경우를 뭐 다양한 여러 지역이 아닌 수도권, 비수도권, 해외로 단순화함으로써 응답을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유용한 협력 파트너가 무엇이었냐고 묻는 이 질문은 앞에서 체크한 그 보기만 등장을 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시도 같은 경우에는 CIS의 경우는 이제 successfully 획득을 했느냐만 질문하는 반면에 이제 저희 KIS에서는 조달 실패 그리고 부분 조달, 성공 조달로 세분화를 해서 실제 기존 문항과의 시기열을 확보하는 한편 그 국제 비교를 할 때는 묶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더 CIS에서는 뭉뚱그려져 있던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질문함으로써 실제 국제 비교도 가능하고 시계열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혁신 저해요인 저해요도 마찬가지로 0+5를 적용했고 특히 정부 지원 제도와 규제 파트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된 목록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해와 촉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따로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이제 뭐 연구자분들이 마이너스 값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좌우에 이제 그 복합 문항 쌍을 이제 페어로 역배치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 세리스 프라이싱을 예방하고 실제 그 뒤에 예상 배분 비율과 순위를 통해서 저희가 불성실 응답을 예방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내벤처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넘어가도록 구성을 했고 우선순위도 이제 체크를 하되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에 관련된 질문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활동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투자의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목표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똑같이 0+5 척도를 적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업 일반 사항을 넣었는데요. 이거를 맨 뒤로 보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처음에 이게 등장을 하게 되면 바로 기업에서 회계부서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항들을 맨 뒤로 배치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예방을 했고 뭐 연간 매출액과 수출액 부분도 혹시나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잘못 응답할 경우에 알람을 생성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일한 주관식 서술식 응답으로서 그 기타 애로 건의 사항들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 응답에 소요된 시간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활용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수요 조사를 통해서 현재 그 본 조사를 지금 실시하여서 10월 중에 조사 완료 예정이고, 실제 통계표 작성과 조사 연구소 그리고 오슬로 매뉴얼 번역본을 공식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그것들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들을 좀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셔서 저희가 다양한 관련 연구에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앞에 두 발표는 주로 설문지나 조사표를 어떻게 실제로 작성하는 예들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발표는 신인철 교수님께서 조사표 인지 실험 결과 활용 및 공유 방안은 실제로 인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문항을 작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인철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입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그 통계개발원에서 저 진행 중인 그 앞서 발표하신 김지범 교수님과 제가 참여해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김주범 교수님처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편하실까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봤을 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네. 당신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네. 그다음에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기 좀 쉬울까요? 또는 뭔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전문가실 테니까 어떤 것들이 응답자의 그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답일까요? 질문일까요? 예, 사실 딱히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 그런 질문이었죠. 네, 바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저희가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인지 면접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통계청과 그다음에 통계개발원이 인지 면접 실험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동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제가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인지 면접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막 확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인지 면접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통계개발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예전에 담당 사무관께서 저한테 한번 인지 면접과 관련해서 알고 있냐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사표를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는데 실제로 그 조사표를 응답자들이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오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상의 조사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인지 면접입니다. 사실 그 인지적 접근은 대부분 그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전에는 주로 그 표본 추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따 그 도입 과정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1980년대에 인지 심리학을 사회조사 방법론과 결합이 되면서 그 2013년도에 저희 한국에 그 방문해서 여기 그 대전에서 한번 강연을 했었던 그 토렌조가 1984년도에 그 응답과정 4단계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딱 받아봤을 때 설문지를 한번 읽고요. 물론 이거는 자기기입식이겠죠. 또는
그 면접원 타겟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을 이해하고 내가 뭐 했었지라고 회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레포팅을 하게 되죠. 이러한 그 응답자들이 그냥 바로 질문이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도출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그 확인하고 그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을 최소화한 조사표를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인지 면접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 그 인지 면접과 관련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통계청 그리고 핵심적인 인력들은 통계개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통계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인지 면접을 도입해서 국가 승인 통계에 적용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고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에서 이거를 개편을 하면서 처음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2012년도에 본격화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통계개발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인지 면접과 관련된 그 연구들이 2007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 과정에서 그 주요 그 대표적인 통계청의 승인 통계, 특히 이제 통계청 주관으로 수행되는 그 국가 통계와 관련해서 일부 문항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 면접 기법을 적용해서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 그 선언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오늘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웹상에 그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2012년 9월 현재 총 18종의 인지 연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지 면접 기법이 적용된 거는 뭐 경활조사나 사회조사처럼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의식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실제로 인지 면접 기법을 적용해서 조사표 개편 방안에 대해서 통계개발원과 계속해서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승인 통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통계개발원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동안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시됐던 국가인권 실태조사, 요건 비승인 통계입니다. 네, 이것을 인지면접 기법을 적용해서 조사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했고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조사표 개선이 되면서 많은 그 만족도가 있었고 특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권 의식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 문항의 민감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잘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그 국회에 있는 그 국회 미래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인의 행복 측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 1차적으로 행복 실태 조사를 행복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통계개발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18종 연구들을 제가 이제 쭉 정리한 것인데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주로 그 개별 문항 중심으로 인지 면접 실험이 이루어졌다면 그 최근으로 올수록 특정 개별 조사 전체적인 그 조사표에 대해서 인지 면접 실험이 적용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따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내용과 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이게 통계개발원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황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그 통계개발원에서는 통계방법 연구실에서 그
조사표 연구센터가 있고요. 여기서 다양한 그 인지 면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 그다음에 인력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오늘 발표가 있으면 발표 이후에는 많은 기관들에서 통계개발원에 인지 면접 실험을 우리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아마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많이 또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대와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현재 그 관련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한번 저희가 한번 사례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보이는 것은 응답자가 자기 기입식으로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사표에 있어서의 인지 면접 실험 결과이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면접원 타겟식, 면접원이 설문지를 읽어주고서 이렇게 체크할 때의 문제점을 인지 면접 실험을 해서 서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 좌측에 보시면 앞서 제가 전달드렸던 질문, 연령을 측정할 때 저렇게 네모 박스가 잘 그림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생년월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 앞번호 4자리까지 적다가 아니네 4자리가 6자리여야 되는데 4자리만 있네 이래서 다시 수정하시거나 이런 사례들, 또는 그냥 연령을 보고 가시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그 조사표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응답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제시된 그 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끔 저보다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 나이를 잘 안 물어보시고 무슨 띠냐고, 나는 토끼띠야, 너는 뭐 호랑이띠,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그 나이 구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령과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실제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회상이 안 될 때 이렇게 띠로도 물어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처럼 이제 저희가 인지 면접 실험이 얼마나 그 조사표 설계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국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까 1980년대 관련 논의가 진행됐고 현재까지 이루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지 면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노동통계국이 있는데요. 현재 11명 정도, 제가 그 9월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11명 정도가 요 그 디렉터를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인력 구성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인지 면접 실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리학 전공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그 결과를 통계적 편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학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다학제적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통계국에서 인지면접 실험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래도 노동통계국이기 때문에 노동 관련된 조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보고 방식도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그냥 소위 말한 홈페이지에다가 덤프해 놓는 형태로 그냥 쫙 올려놓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문항을 실험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 면접 실험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이따 말씀드릴 다양한 그 프로그램 개발까지 주도하고 있는 그 국립보건통계센터의 CCQ-DER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산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국립보건통계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기관의 그 조사들을 조사표에 대한 그 인지 면접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앞서 기관보다 조금 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큐뱅크와 큐노트 이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지 면접
면접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장할까, 그리고 분류할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자 그 많은 대중에게 어떤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좋을까, 예, 이런 그 의문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Q노트는 이거는 사실은 이용자용보다는 그 연구자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지 면접 연구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할지를 이렇게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인지 면접과 관련돼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Q노트를 활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응답자 그 인지 면접에 참여한 대상별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핵심은 바로 Q뱅크와 가깝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Q노트는 그 내부용이라면 Q뱅크는 이용자용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Q뱅크에서는 인지 면접 결과를 대중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립보건통계센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들이 그 보건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질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쌓여 있는 DB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이 보고되는 형태가 상당히 좀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주제어 분류와 소주제어 분류,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전면에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인지 면접을 했는지 그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어떤지를 좀 간단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형태로 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용자들에게 유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독일 사회과학연구소 JC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인지 면접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그 조사표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으로 아주 유명한 JCS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는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주 쉽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아카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메타데이터 구성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시소로스라고 하는 주제어 분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JCS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한 단계 앞서 살펴봤던 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한 단계 더 나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문항 간 서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튼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진행된 국내와 해외에서 지금 인지 면접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인지 면접 기법이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인지 면접 기법을 적용한 설문 설계는 상당히 이제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정호 박사님께서 설문 설계를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씨름 기간이 좀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소유를 해서 설문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냥 자기네 주관적인 생각 또는 기존 설문지를 차용해서 대략적으로 만드는 설문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어떤 정치되지 않은 조사표를 가지고 얻어진 결과들이 정말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지 면접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IELO 역시 노동력 조사에서 이 관련된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계청에서 국가통계조사의 표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관련된 그 회의에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표를 사실 개선한다는 게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조사표를 해당 문항을 가지고서 조사를 해왔는데 여기서 문항이 바뀌어 버리면 시결적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그 좀 반론들이 많으시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기존의 조사를 가지고서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예,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그 해당 기관에게 알려준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개발할 때 너무 힘듭니다. 예, 저도 가끔 자문을 하지만 제가 자문하는 내용이 실제로 응답자에게 적합한 자문일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통계 개발원 사이트를 가서 응답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인지 면접 실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이처럼 인지 면접 기법이 확대가 된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추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 개발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인지 면접 실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외에서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 기관의 그 특성들을 좀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그리고 그들보다 좀 우월한 형태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해서 많은 그 인력과 또한 예산이 좀 뒷받침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발표에 대해서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상무님,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검현섭 교수님, 통계개발원의 박선희 사무관님께서 발표 아마 지정 발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에다가 다른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할 게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가능하면은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석 상무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저 한국리서치 김춘석입니다. 저희 업계에서 있다 보니까 이번 그 세션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메일을 저희 본부원들한테 보냈는데 아주 그 회신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메일 보내서 회신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본부원들한테. 그리고 또 저는 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금 다 주제들이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선거 사후조사에서 그 오버 리포팅 되는 부분, 사실은 이게 핵심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조사냐, 표본 추출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냐, 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저희가 이제 직접 관여가 됐었는데 이 지난 선거에 누구 투표했냐에서 실제보다 한 20% 높더라. 그래서 잘못된 선거다, 잘못된 조사다. 그래서 관계된 당에서 거의 고발 조치 비슷하게 이제 검토도 했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또 반론 보도 청구도 해서 반론 보도까지 내고 그랬습니다. 이제 핵심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 외국의 연구도 그렇고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았죠. 아까 김정 교수님 말씀대로 쭉 살펴보니까 표본 왜곡은 아닌 거다. 이제 그렇게 결론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중 보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되려 가중 보정을 하면 전체 결과를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왜곡이 나오는 실제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이제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교수님 말씀에 이제 사회적 발언 유성, 요게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인지부조화 쪽 측면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 전국에서 거짓 응답이 더 많았던, 그 차이가 더 컸던, 그것도 아마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태도가 좀 약하다.
그래서 실제 기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정치 무관심층이나 비투표층. 그리고 아까 후보를 보니까 제3 후보의 차이가 더 커요. 1, 2 후보보다. 아마 그런 점도 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조사에서 저는 의외다 싶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없을까? 이게 아마 웹조사이고 이제 일회성 조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화조사나 이런 쪽을 방법론을 좀 달리하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조사를 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요. 그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김종 교수님의 그 명칭 체면 세워주기 참 그 감각적이고 와닿는 그런 명칭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브리드 조사, 한국 기업 혁신 조사인데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조사가 다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제 조사지, 국제 비교 조사지, 또 트래킹 조사지.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이러니까요. 특히 사업체 조사에서는 그 대면 조사보다는 아마 웹 조사나 팩스 조사가 이제 비중이 좀 클 건데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설문에 관련된 조사표와 관련된 거라면 그런 이제 국제 비교 조사에 이제 국내 문항들을 섞거나 그다음에 선택지 보기를 다양하게 하거나 이것도 이제 관심사이지만 그 말 그대로 그 모두 효과. 그러니까 지금 웹 조사 중심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팩스 조사와 대면 조사 이건 지금 자기 기입식이 이제 거의 되겠죠. 분명히 아마 설문 구성 방식도 다를 거고 또 이제 지금 웹 조사에는 여러 로직이 있지만 그게 이제 팩스나 대면 조사에서는 그 로직이 또 제대로 아마 잡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모름 무응답 같은 경우 보여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다음에 대면 면접 조사에서는 아마 또 응답자들이 척도에 없는 응답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처리들이 그 모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 사례들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언택트 시대에 지금 사실은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점점 더 보편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올해도 개별 면접 조사 과정에 모바일 조사랄지 웹 조사가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장에서의 또 고민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지 면접은 사실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보다 비표본 오차가 훨씬 더 크더라. 그 중에 해당되는 설문지 조사표의 어떤 문제점, 어떤 조사의 타당성 측면, 이해력의 측면 요게 연관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저희도 이게 이제 고민이어서 사실은 현장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꼭 인지 면접이 아니더라도 그런 로직을 그대로 안 따라가더라도 사전에 프리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 응답자에게 이제 그렇게는 적용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뭔가 설문을 그 타당도를 높이고 비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렇다면 아주 업계에서도 아주 필요한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통계개발원에서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문의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조사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인지면접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서 제안도 했었고, 근데 실제로 같이 협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텍스트를 보면서 학습을 해가면서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뭔가 부족했겠죠. 근데 어떻든 그런 현장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개발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데 그치는 것보다도 업계에게 학습시켜 주실 것은 학습도 좀 시켜 주시고 그런 기회를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검현섭 교수님께서 좀. 네, 네, 지금 소개받은 금현섭입니다. 저는 사실 지정 토론을 사전에 공지를 못 받았고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아마 두 번째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스태피에서 하고 있는 키스 데이터에 대한 이제 조사표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정확성에 대한 우리가 어떤 희망, 기대, 갈구가 참 많은데
그거는 응답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설문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또 그것을 또 줄이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사표 설계에 대한 그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이 조사표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 되게 중요하죠. 특히 그 과정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얼만큼 답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야지 이제 참여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조사표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저도 키스 데이터를 한번 써보긴 했지만 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혁신에 대한 겁니다. 혁신은 우리 스스로도 디파인하기도 힘든데 그걸 조사하려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조사할 때 제일 익숙하면서도 나중에 나온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좀 질문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소득 같은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리포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득 정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를 설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려고 좀 조사표를 만든 거니까 참 수고하시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게 되면은 하시면서 이게 하이브리드란 말을 쓰셔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설문 문항을 CIS와 이제 유사하게 그죠? 좀 비슷한 맞추고 다음에 또 보기 문항을 과거에 썼던 문항 내지는 또 그 이전에 썼던 문항을 또 써가지고 응답자로 하여금 조금 불편함을 덜하게 하고 다음에 또 응답하는 방식을 뭐 웹이라든지 팩스라든지 또 방문 조사까지 겸허해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쓰신 것 같아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특히 거기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중에 오늘 이제 아마 변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모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상무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응답 시간을 지금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뭐 웹에서는 가능하겠죠. 근데 팩스라든지 이래 돼버리면 벌써 얘기가 되게 달라지고요. 또 질문도 설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매출 정보에 대한 것이 있고 어떤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매출 정보 확인하려면 누군가한테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CEO라고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설문이 오게 되면 보통 재무 담당자한테 보통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재무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의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 설문에 참여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사람을 또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을 물어보는 특정을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아닐까. 특히 그것이 팩스 형태나 웹 형태로 물었을 때는 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설문 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앞에 문항에서 있던 보기를 뒤에 문항에서 쓰는 것은 좋죠. 편하고. 하지만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보기 문항에 대한 느낌이 되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문항 자체가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설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설문을 응답자가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탐색을 하고 아마 이런 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하겠다와 같은 한 4단계 얘기를 우리가 보통 인지 과정으로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막상 하다 보게 되면 전 질문에 대해서 어태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우리가 지금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어떤 똑같은 문항을 주는 것이 편의성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어떤 편의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노베이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결코 이게 그렇게 응답자 프렌들리한 설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묻는데 아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처음에 이 대상자 한 4만여 개, 한 5만여 개의 기업 중에서 한 4천여 개를 뽑고 500인 이상은 일단 다 전수를 잡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표집을 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응답 거부율 같은 것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한 7배, 8배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한 4만 개에서 한 4천 개를 뽑기 위해서 한 3,500개 정도를 지금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거 관리하시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설문 자체가 좀 바뀌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또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이라서 저는 좋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인가가 아마 혁신에 관련된 것이고 23번부터가 이제 규제에 대한 거, 지원에 대한 거, 코비드에 대한 거 이런 거 있는데 느낌에 한 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에 배보다 배꼽이 크게 느낄 수가 있겠다. 그죠? 앞에 있는 설문에 비해서 뒤에 있는 설문 같은 것이 또 성격도 다르고 앞에 있는 이노베이션에 대한 것은 아까 저 소셜 디자이러빌리티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회사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일 텐데 또 뒤에 있는 설문은 주로 약간 민원성적인 성격이 많은 설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혁신에 대한 요구도 많고 또 하지만 그것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키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또 실제로 이를 이용해서 지금 박사 논문 쓴 친구도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조사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도 저는 만족스럽지만 일단 새롭게 만든 조사표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 특히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조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셔서 개선에 조금 더 인풋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토론으로 통계개발원의 박선희 사무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선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이 연구는 실제 그 선거 결과와 회상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측정 오차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해상 기관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고 회상 시점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그 당선인에 대한 과대 보고가 10에서 25%까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건 기억이나 그 사회적 바람직성에 관한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억 변화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선인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 친숙성에 의해서 기억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대 당선인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회상하고는 달리 18대 선거 회상 결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회상이 선거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회상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정평가에 대한 증가하고 함께 지지율 하락이 되면서 이런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응답 자체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기억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억은 회상 실패뿐만이 아니고 재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기억의 변화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억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충실한 대안 모색이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에서 측정 오차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그 실제 선거 결과와 조사 결과의 차이는 응답 대상의 특성 등 더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발표자 말씀처럼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전화, 면접과 같은 조사 방법의 차이나 또는 조사 시간이 낮에 하는지 저녁에 하는지 등의 특성들이 응답자 선정 영향을 같이 미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데이터 연구 결과를 함께 적용해서 해석하는데 함께 적용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조사하면서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또 정확한 기업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검증 항목을 포함하고 또 조사를 시작하면서 회계 관련 부서로 조사표를 이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출액과 같은 기업 일반 사항을 뒤쪽으로 배치했다는 점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업체 조사의 경우에 조사 항목별로 업무 담당자가 달라서 응답자가 여러 명일 수 있고 또 참고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혁신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 혁신 활동의 평가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서 누가 응답했는지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신 비용을 또 측정하고 있는데요. 이 혁신 비용 또한 객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을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 연구는 전자조사를 활용하면서 응답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수정 메시지를 활용을 해서 응답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조사를 설계하는 경우에 사용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은 없는지 사용성 평가를 거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에서 보여주셨지만 칸의 크기라든지 응답란의 위치 같은 부분들이 응답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전자조사표를 좀 더 잘 설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발표에 대해서는 조사표 인지 실험과 해외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조사표 설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조사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면 조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규 조사표를 개발할 때 항목 구성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통계 작성기관의 담당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분 발표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토론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라든지 질문을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거는 만날 기회도 있으니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만 한 1, 2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혁신 조사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혁신 활동과 혁신 성과를 질문하고 있는데 기업 응답자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기억에 의존한 것인지 기업의 factual record에 건강한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지 실험을 통해서 혁신 조사 설문지를 과학적으로 평가 보완하고 있나요? 이거 혹시 저기 통계청에서 질문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특정한 연구소에서 예, 좀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저희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김지봉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좀 코멘트나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석 상무님께서 그 지금 정치권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이슈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많은 조사회사가 나름대로 아주 양질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다 공개되어서 그 조사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과 같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박순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에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빨리 뵀었어야 했는데, 네, 일단 좀 앞으로 그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도 많이 짚어주신 것 같고,
그 간단하게 질문하신 부분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아까 비율 여쭤보셨잖아요, 상무님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처음 PM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히스토리들을 공부하고 하는데도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저희 연구진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100% 대면 방문 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거의 100% 온라인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약간 혼합을 계획했었으나 이제 거의 100%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도 모드 이펙트를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질문 주신 부분이 모드 이펙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올해 그 내의 모드 이펙트는 좀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작년과의 모드 이펙트에 따른 영향이 되게 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고민했던 게 국제 비교를 하면서도 또 기존 조사와의 시계 비교도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가장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하이브리드형도 고민을 했던 거고 그 오슬로 매뉴얼을 반영하자니 이전 게 깨지고 이전과 하자니 또 오슬로 매뉴얼 반영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러한 시도들을 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UI, UX 또 편의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도 앞으로 커멘트 주신 것들 좀 잘 참고해서 앞으로 좀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라인 그 질문 주신 것도 저희가 이게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억에 의존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슬로 매뉴얼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혁신에 대한 그 응답을 뭐 최소 1년에서 3년 이내에 그 기간을 두고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 짧은 기간일 경우나 너무 다년도일 경우에는 그 응답에 대한 그 기억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가능한 그 단순히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뭐 여러 그 관련된 지표들 뭐 해서 R&D 비용 그다음에 뭐 외부 R&D 그다음에 공동 R&D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한 것들을 좀 종합한 것들을 통해서 혁신 비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너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혁신 비용만 물어보기보다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좀 가능한 팩트와 그런 주관적인 것 좀 가능한 좀 혼합해서 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좀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좀 조사표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특별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김준석 상무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조사표 설계에서 가장 큰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조사 기관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조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조사 기관과의 학습 기회가 꼭 좀 그 통계 개발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박선희 그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승인 통계는 가능한 한 조사표를 변경을 안 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새로 추가되는 문항이라든지 변경을 할 때 그때 아마 인지 면접을 좀 적용을 해서 실제로 이게 적합한 건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발표와 세 분 토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통계에서 샘플링 에러, 표본 추출 오류하고 난 샘플링 에러, 비표본 추출 오류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표본 추출 오류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통제가 되죠. 그리고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는데 난 샘플링 에러의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잘 통제도 되지 않고 왔는데 이 난 샘플링 에러를 줄이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이제 이게 통계청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조사표 설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것들을
확장시키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확성과 다양한 형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좀 남아서 코멘트 하나 드리면은요, 제가 사회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아까 저 선거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누구 찍었는지를 물어보니까 당선된 사람을 찍었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이랬는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후기한 효과라 그러는데요, 하인사이트 바이어스라 그러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이제 닉슨이 저기 뭐 중국에서 핑퐁 외교를 하기 전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게 성공할 것 같은지 실패할 것 같은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사람을 찾아서 너 성공했다고 대답했니, 실패했다고 대답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핑퐁이가 성공했죠.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비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샘플링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아니고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당연하게 아까 저기 박선희 저기 뭐 사무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억이 왜곡되고 조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사표 설계라든지 인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통계청에서 통계개발원에서 이미 시작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잘 되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뭐고 진인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이것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외국처럼 잘 개발하는 방법을 좀 고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2분 전이지만은 그래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에 참가해주신 온라인으로 참가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